불가리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높은 품질은 큰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는 축구를 할 때 이 원칙을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경기를 보면 마치 경기 내내 느긋하게 경기장을 거닐다가 공이 그의 발 앞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이 그의 발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베르바토프의 플레이는 미학적으로 극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승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을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베르바토프에게 그의 경기 스타일에 대해 묻자 그는 즉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사로잡을 힘이 없다. 매번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그의 플레이를 배경으로 볼레로라는 곡이 흘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볼 터치는 부드럽고 매우 섬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시적으로 들리더라도 그의 우아한 스타일은 불가리아의 흑백 콘크리트 정글 한가운데에서 탄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는데 평범한 축구공이 아니라 돼지의 부풀린 방광으로 이후에는 농구공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를 수년 동안 매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베르바토프의 독창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전직 축구 선수였고 어머니는 준프로급 핸드볼 선수였습니다.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분에 베르바토프는 스포츠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감과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994년 월드컵에서 스토이치코프가 불가리아를 사위로 이끄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베르바토프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영감을 준 선수들은 스토이치코프와는 다소 달랐습니다. 베르바토프는 마르코 반 바스텐과 앨런 시어러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독창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득점 감각으로, 반 바스텐은 우아함으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둘을 합친다면 베르바토프가 탄생합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옛 선수들의 포식자 같은 스타일이면서도 현대적인 공격수의 특징을 지닌 훌륭한 볼 컨트롤과 창의적인 연계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였습니다. 베르바토프의 첫 이적은 독특했습니다. 18살 때 그는 불가리아의 CSKA로 단 22켤레의 축구화와 50개의 축구공만을 받고 이적했습니다. CSKA에서 그는 마치 테슬라 주식처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클럽에서의 첫 해에 그는 6골을 넣었고 두 번째 해에는 16골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시즌에서는 UEFA컵에서 티라스폴과의 단 2경기에서 7골을 넣었으며 12월까지 그는 단 15경기 만에 모든 대회를 통틀어 16골을 기록했습니다. 홀란드의 기록 이후 이런 숫자들은 분명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베르바토프가 커리어 초반에 달성한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즌 동안 CSKA에서 베르바토프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스타로 대우받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일부 팬들은 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왜 19살의 베르바토프가 이끄는 CSKA가 리그 순위표에서 선두를 차지하지 못하느냐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성숙한 팬들은 그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모든 팬들은 그를 자신의 팀에서 보고 싶어 했으며 심지어 마피아들조차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CSKA에서의 세 번째 시즌 중반 훈련을 마친 베르바토프는 간단히 식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차 한 대가 그에게 다가왔고 가족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진했던 젊은 베르바토프는 그 차에 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단 한 명의 남자가 험악한 갱스터들에 둘러싸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불가리아 마피아와 함께 식탁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앉아있던 남자는 거르기 일리예프라는 인물이었으며 공교롭게도 그는 큐스텐딜 축구클럽의 구단주였습니다. 그는 베르바토프에게 CSKA를 떠나 자신의 팀으로 이적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바토프는 다른 불가리아 팀으로 이적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긴 대화 끝에 그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고 CSKA의 구단주였던 파블로프와 접촉하여 베르바토프를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범죄 소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파블로프와 일리예프는 이 사건 이후 몇 년 안에 모두 저격당해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건의 살인이 베르바토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르바토프와 마피아 사이의 그 만남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그 레스토랑에서 나간 후 불가리아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 1월 바이어 레버쿠젠은 베르바토프를 자신들의 품에 안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 당시 레버쿠젠이 황금기를 맞이할 때 합류했으며 그 팀에는 발락, 제 호베르투, 루시우와 같은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팀에 합류한 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다음 시즌에 그 팀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르바토프가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주전 선수로 자리 잡기까지의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적 후 그는 먼저 리저브 팀에서 시험을 거쳐야 했고 그곳에서 그는 7경기에서 6골을 넣었습니다. 레버쿠젠의 주전팀에서는 데뷔전이 훌륭했습니다. 그는 DC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했지만 처음에는 여전히 교체 선수로만 간주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레버쿠젠에서 데뷔한 것은 2001년 2월 11일 교체 선수로 나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시즌 종료까지 감독은 그에게 선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상황은 다음 시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점점 더 자주 주전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 동안 그는 1500분의 경기 시간 동안 16골을 넣었고 레버쿠젠은 그 시즌을 환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1번째 라운드에서 그들은 분데스리가에서 4점 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컵에서는 결승에 진출했고 베르바토프는 그 길에서 5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은 점은 그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승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 대회에서 아스날, 리버풀, 유벤투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화 같은 일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즌 마지막 3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결국 도르트문트가 마지막 순간에 타이틀을 빼앗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은 독일컵 결승에서 패배했고 갑자기 시즌 중 유일한 타이틀 희망은 챔피언스 리그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버쿠젠과 이 트로피 사이에는 가장 큰 장벽이 있었고 그건 그들이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르바토프는 나중에 자신이 축구 스타들을 보면서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난도 이에로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더 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승전 중간에 그는 지단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 중 하나를 넣으며 레알 마드리드를 앞서게 만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르바토프는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패배들은 베르바토프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팬들 앞에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레버쿠젠의 저주를 깨고 싶었습니다. 베르바토프 자신은 레버쿠젠의 마라도나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락과 제 호베르투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 그 이후 레버쿠젠은 다음 시즌에서 충격적인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시즌 종료 2경기를 남기고 강등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이 얼마나 빨리 정상에 복귀했는가입니다. 다음 시즌 그들은 1위와의 격차가 9점에 불과한 채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즌은 많은 부분에서 베르바토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즌 동안 19골을 넣고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수준의 통계였습니다. 이후 베르바토프는 계속해서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주었지만 팀의 성적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과 같은 팀들이 베르바토프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르바토프는 자신의 미래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결국 새로운 단계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점은 베르바토프가 토트넘으로 이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토트넘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지 50년이 지났고 리그에서 평균 순위는 11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결정은 베르바토프에게 매우 잘 맞아떨어졌고 그는 로비 킹과 훌륭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둘은 서로의 의도를 한마디로 이해했고 킨은 베르바토프의 부족한 체력적인 부분을 완벽히 보완해 주었습니다. 베르바토프와 킨의 조합은 토트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베르바토프는 첫 시즌에 38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는 23골을 넣고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골당 102분이 걸렸습니다. 베르바토프는 그 시즌 동안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시즌에 팀에 선정되었으며 물론 발롱도르 후보 목록에도 올라갔습니다. 그의 팀은 그 시즌을 리그에서 5위로 마쳤고 UEFA 컵에서는 8강까지 진출했으며 그곳에서 베르바토프는 8경기에 출전하여 7골을 넣고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토트넘의 허술한 수비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시즌 우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즌은 그에게 더 성공적이었고 그는 토트넘을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는 트로피로 이끌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리그컵 결승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팀을 그토록 바랐던 목표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베일이나 케인도 이런 중요한 트로피를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28이 된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축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싶다면 더 빨리 새로운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언론에 베르바토프와 계약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타이밍 좋게 상황을 맞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과 선수 사이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고 베르바토프는 곧 자신을 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르바토프는 새로운 단계를 밟을 때가 왔습니다. 일부 소식통에서는 베르바토프가 처음에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려 했다고 전했지만 그는 나중에 그때 시티는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어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퍼거슨 감독이 그를 맞이했고 이는 베르바토프에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감독은 베르바토프를 올드 트래포드로 데려갔고 몇 시간의 협상 끝에 두 클럽은 3,100만 파운드라는 이적료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적 시장 마감 몇 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빠른 이적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지막까지 베르바토프를 영입할지 말지 확신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적은 베르바토프에게 다시 의문스러운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에는 테베즈, 루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있었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 3인방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고 역동적인 공격수들이었기에 느린 베르바토프가 팀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그는 팀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메뉴에서의 첫 시즌에서 베르바토프는 분명히 몇 가지 인상적인 순간을 보여주었고 그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진출하며 몇 분 동안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즌 동안 베르바토프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맨체스터가 그에게 지불한 금액은 상당히 컸고 그는 빅클럽으로 이적했으며 그곳에서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르바토프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그에게는 너무 무감각하고 게으르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메뉴에서 두 번째 시즌에도 테베즈와 호날두가 팀을 떠난 후에도 베르바토프는 그의 최고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즌을 시작하면서 마주한 위협적인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불가리아 마피아로부터 50만 파운드를 요구하는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베르바토프의 아내와 딸에게도 위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았던 베르바토프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경찰과는 연락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불가리아 내무부도 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퍼거슨에게 구단 비행기를 요청했고 이후 불가리아로 가서 가족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가족은 다치지 않았고 그가 마피아에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퍼거슨은 그에게 동정심을 보였지만 그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메뉴의 코치인 르네 모에르랜스턴 덕분에 베르바토프는 2011 시즌에서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네는 퍼거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번 베르바토프에게 너는 사실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화를 신은 예술가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르네가 베르바토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르바토프는 팀이 자신의 스타일로 경기를 하지 않아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르네는 그의 경기를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너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피아니스트와 같지만 훈련장에서 다른 선수들을 봐. 그들도 세계 최고야. 다만 그들의 템포와 너의 템포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템포에 맞춰서 경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된 베르바토프는 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6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며 시즌을 시작했으며 평생 기억에 남을 경기는 리버풀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또한 그가 터뜨린 뒤꿈치 슛은 그야말로 걸작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블랙번을 상대로 5골을 넣은 경기였을 것입니다. 그 경기는 베르바토프가 EPL 역사상 한 경기에서 5골을 넣은 4번째 선수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즌 비록 자주 풀타임을 뛰지 못했지만 베르바토프는 20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고의 득점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메뉴가 챔피언십을 차지한 것은 당연했고 베르바토프는 시즌 베스트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최고의 득점자였던 베르바토프는 가장 중요한 경기들에 나설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되었지만 맨유가 다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을 때 베르바토프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을 뽐낼 순간이었음에도 퍼거슨은 그 경기를 통해 베르바토프의 경력을 완전히 바꾸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퍼거슨이 결승에서 그를 벤치에 앉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그는 그를 아예 소집하지 않았고 대신 마이클 오원이 출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베르바토프는 자신의 최고의 시즌에서 최고의 폼을 자랑하며
당하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그의 세 번째 결승전이었지만 그는 그저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맨유가 패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은 전반적으로 베르바토프의 팀 내 위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업적과 관계없이 그는 맨유에서 서브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거슨의 결정이 그를 분명히 상처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클럽에 남았지만 그 결승전은 맨유의 새로운 경기 스타일로의 첫 번째 걸음이었고 결국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퍼거슨 경은 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길 원했지만 베르바토프는 분명히 자신의 자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자기 시대에 맞지 않는 보수적인 스타일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불운한 결승전 다음 시즌 그는 맨유에서 단 1000분도 차이되지 않는 시간을 뛰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퍼거슨은 이미 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가 받은 이런 다우에 대해 베르바토프가 느꼈을 감정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퍼거슨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유나이티드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 사이의 마지막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경력에서 새로운 단계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이적 과정은 말 그대로 험난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피오렌티나, 심지어 토트넘 복귀 제안까지 있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옛 감독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풀럼에서 차분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끝자락에서 그는 잠깐 모나코, 파오크, 인도에서 뛰었고 그 후 베르바토프는 축구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하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완성되자마자 그는 퍼거슨에게 책의 서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이지만 놀랍게도 퍼거슨은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몇 주 후 원고가 도착했고 베르바토프는 읽은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퍼거슨의 글에서 그는 사실상 결승전에서 뛰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을 남겼습니다. 만약 베르바토프가 결승전에서 뛰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상 불가리아 백작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였습니다.